강민혁 소령의 세상은 정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 있던 벌레 같은 병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뇌가 이해하고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문장이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불과 몇 분 전 후미진 창고 안에서였다. 내 어미는 대체 뭘 하는 작자길래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나? 기름때와 녹이 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 강소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진우를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말을 이었다. 어디서 명문대 좀 다녔다고 꺼드럭거리는 거냐? 사회가 어떤 곳인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여긴 내 놈 같은 애송이들이 책상머리에서 배운 가짜는 정의감 따위는 통하지 않는 곳이야. 취사반에서 밥이나 짓는 아줌마냐?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우의 등이 녹슨 철제 캐비닛에 부딪혔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등 뒤로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특히 어머니를 향한 모욕이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이 맹호대대에서 몇 달을 보내며 뼈저리게 깨달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다. 만약 여러분이 진우의 입장이었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정말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이 무언가를 꽉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모서리가 닳아 맨들맨들해진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이었다.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그의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아, 이 나침반이 언제나 너에게 올바른 길을 가리켜 줄 거다. 올바른 길. 지금 그가 서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불안하거나 분노가 치밀 때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찾는 물건이었다. 나침반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의 들끓는 속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나마 진정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강소령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진우의 침묵을 비굴함으로 해석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어디선가 진우의 신상명세서를 들고 와 낄낄거리며 읽어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가족관계란의 모 군인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다. 아주 코미디를 찍는구나. 내 애미가 군인이라고? 푸아하. 강소령은 배를 잡고 광적으로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좁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진우의 고막을 찢을듯이 파고들었다. 그 웃음은 진우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내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어디 부대인데? 계급은 뭐고? 대위? 중사? 설마 하니 사단사령부 식당 아줌마는 아니겠지? 아니면 PX에서 과자나 파나? 가서 일러 바쳐라. 이 강민혁 소령님이 내 군 생활 아주 특별하게 챙겨준다고. 내 엄마가 힘 좀 써주면 휴가라도 하나 더 받을지 누가 아냐? 바로 이 순간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우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굴욕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눈으로 강소령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강소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감히 일개 병사가, 그것도 방금 자신이 개처럼 모욕하던 놈이 자신에게 대드는 상황을 그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삼키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운명의 한마디를. 제 어머니, 백호사단 사단장 윤서연 소장이십니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강소령의 치켜든 주먹이 허공에 박제된 듯 멈췄다. 그의 뇌는 사단장이라는 단어를 윤서연 소장이라는 이름을 조합하기를 거부했다.
강철의 여군. 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전설적인 인물. 국방부 장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든든한 백인 한태석 준장마저 벌벌 떨게 만드는 바로 그 이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방금 자신이 내뱉었던 조롱과 모욕들이 수백 개의 독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정신적 붕괴는 순식간에 찾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호흡이 가빠왔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진급, 출세, 화려한 미래.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환상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업보. 이것이 바로 업보였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치다 허둥지둥 창고를 빠져나갔다. 강소령이 혼비백산하여 사라진 뒤에도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는 녹슨 캐비닛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나침반의 바늘은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꿋꿋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위험있는,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진우입니다. 일이 좀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뚜뚜 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소리였다. 이 전화 한 통이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 위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토해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표창장과 훈장들이 무색하게,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거대한 작전 지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던 윤서연 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전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 중 하나였고 이 전화기는 결코 사소한 일로 울리지 않았다. 사단장님, 맹호대대 공중전화입니다. 아드님이십니다. 교환의 목소리에 강철 같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시 희미하게 부드러운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진우냐? 그게 전부였다. 평소라면 안부를 물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전해져 오는 모든 것을 들었다. 억눌린 분노,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 결단까지. 내 아들 진우는 이런 일로 전화를 할 아이가 아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아들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알았다.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무실 창문 너머로 맹호대대가 있는 북쪽의 산맥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곳에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 십수년 전의 비극적인 과거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먼지 바람이 부는 해외 파병지. 그녀가 중령이었던 시절 부패한 군수장교가 방탄복 납품 비리를 저질렀고 그녀는 이를 눈치채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는 직속상관의 압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적의 기습 공격 중에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하 가임관한 김민재 소위가 그 불량 방탄복 때문에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살려주십시오, 중대장님. 그 마지막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사람을 이런 썩어빠진 시스템 때문에,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잃지 않겠다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강철의 여호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향한 모성애가 아니었다.
군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겠다는 지휘관으로서의 서늘한 결의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지훈 대령,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관인 박지훈 대령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사단장실을 감도는 냉기에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징조였다. 윤서연 소장은 작전 지도 앞에 선 채 등을 돌린 채로 물었다. 박 대령, 군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적군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부의 적이다. 기반을 갉아먹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패. 그것이 진짜 적이야. 그녀가 몸을 돌렸다. 사신팀을 준비시켜. 전원 완전 무장. 10분 내로 출발한다. 사신팀. 사단장 직속의 비공식 특별 감찰팀으로 그 존재 자체가 극비사항이었다. 군 검찰조차 혀를 내두르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칼.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맹호대대. 사전 통보 없는 1급 특별 감찰이다. 그녀의 말에 박 대령의 눈이 커졌다. 맹호대대는 한태석 준장이 관할하는 부대. 군내 사조직 흑송회의 핵심인 그를 건드리는 것은 말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았다. 사단장님, 맹호대대는 한 준장의 구역입니다. 흑송회와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벌집이라고?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좋아. 그럼 쑤시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 통째로 불태워 버릴 테니. 그때 윤 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용암을 품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 대령, 이건 감찰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집무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사냥이다. 쥐새끼들을 잡으러 가는 거야. 그 말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와 서슬퍼런 살기에 백전노장인 박 대령조차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분 후 백호사단 사령부의 가장 후미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군 번호판이 아닌 검은색 번호판을 단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 행렬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아무것도 모른 채 거짓된 평화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맹호대대였다. 여러분,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맹호대대 정문위병소의 젊은 초병은 졸린 눈을 비볐다. 그때 저 멀리서 여러 개의 불빛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일상적인 순찰 차량이 아니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그는 본능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색 세단 행렬은 그의 눈앞에서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나타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맹호대대 위병소 앞에 급정거하자 젊은 초병의 눈앞에서 지옥문이 열렸다. 차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쏟아져 나온 검은 옷의 사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위병소의 통신 장비를 절단하고 초병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이고 기계처럼 정확했다. 지금부터 맹호대대 전 구역을 사단장 직권으로 통제한다. 모든 통신은 두절시키고 누구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린 박지훈 대령의 지휘 아래 사신팀은 순식간에 대대 본부 건물로 쏟아져 들어갔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되는 소음이 건물을 가득 메웠다. 야간 근무를 서던 장교들과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새도 없이 복도에 무릎 꿇려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몇몇의 얼굴에는 은밀한 안도감마저 스쳐 지나갔다. 복도에는 육중한 군합발 소리와 날카로운 명령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대대장실, 행정반, 참모부 사무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찰팀은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노란색 통제선이 건물 곳곳에 둘러쳐졌고 평화롭던 대대본부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던 강민혁 소령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것은 험악한 인상의 헌병 2명과 얼음 가면을 쓴 듯한 박지훈 대령이었다. 강민혁 소령, 사단장님 명령이다.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협조해야겠다. 강 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박 대령님, 이게 무슨... 질문은 받지 않는다. 모든 질문은 감찰실에서 하게 될 거다. 박 대령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강소령은 2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불과 30분 만에 잿더미가 되고 있었다.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맹호대대 내에 심어둔 흑송회 조직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한태석 준장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었다. 뭐? 사단장 직속 감찰팀이 떴다고? 윤서연 그 미친 여자가 진짜 일을 벌였어? 그의 손에서 최고급 양주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윤서연,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강민혁 소령 하나를 치려는 게 아니었다. 흑송회, 바로 자신들의 뿌리를 겨누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연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소장, 나 한태석 일세. 듣자 하니 내 구역인 맹호대대에서 무슨 소란이 있다던데. 강소령, 그 친구가 의욕이 좀 과해서 그렇지 나쁜 녀석은 아니야. 젊은 지휘관이 겪는 성장통 같은 거 아니겠나?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무 일을 크게 벌이는 것 아닌가? 그는 최대한 선배이자 상급자다운 여유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윤서연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한 준장님, 그게 준장님의 부대였다면 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지금 그곳은 제 수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말로 병사들의 피눈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전화 감찰방해 시도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충고하는데 그 가족 운운하는 범죄 집단 노름 곧 끝나게 될 겁니다.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태석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곧바로 흑송의 핵심 조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돌렸다. 모든 걸 없애. 강민혁과 관련된 서류, 컴퓨터 파일, 장부, 남김없이 파기해. 지금 당장. 들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맹호대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소령에게 충성하던 몇몇 간부들이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행정반 컴퓨터 앞에 앉아 미친 듯이 파일을 삭제했고, 다른 한 명은 대대장실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던 비자금 장부를 들고 어딘가로 향했다. 어두운 서류 창고 안. 2명의 장교가 서류 분쇄기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이러다 우리까지 전부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젊은 대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닥치고 서류나 집어넣어. 한 준장님 직통 명령이다. 이것만 잘 처리하면 우린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어차피 끝장이야. 옆에 있던 상관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깟 불장난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압수한 서류들을 분류하던 박지훈 대령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특수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그림자. 흑송회 내부에 심어둔 그의 비밀 정보원이었다. 박 대령은 생각했다. 드디어 움직였군. 숲 전체를 태울 생각인가.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동쪽 창고. 진짜 장부. 불조심. 박 대령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가짜 장부를 내주고 진짜는 다른 곳에 숨겨뒀을 줄 알았다. 불조심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 전원 나를 따르라. 동쪽 창고로. 지금 당장.
박대령과 정예 감찰 요원들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낡고 인적 드문 동쪽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불길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들은 보고야 말았다. 육중한 철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검은 연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휘발유 냄새. 이미 늦은 것인가? 젠장. 문부수고 진입해. 지금 당장. 박대령의 절규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감찰팀이 육중한 철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쾅!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찌그러졌다. 소화기를 든 감찰팀이 쏟아져 들어갔고 희뿌연 연기 속에서 비자금 장부에 불을 붙이려던 2명의 장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바닥에는 휘발유가 흥건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창고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모든 증거와 함께 사라질 뻔했다. 박지훈 대령은 반쯤 타다 남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겉은 그을렸지만 안쪽에는 흑송회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방화 시도. 이것은 단순한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었다. 사단장의 감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군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보고를 받은 윤서연 소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더 이상 사단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장관님, 백호 사단장 윤서연입니다. 현재 감찰 중인 맹호대대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비리를 넘어 군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란 행위입니다. 배후에 거대한 부패 카르텔, 흑송회가 있습니다. 국방부 직속 특별수사단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결정은 판을 완전히 뒤집는 초강수였다. 이제 사건은 한태석 준장이나 그 윗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국가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혹은 그림자가 움직였는지 다음날 아침 신문과 방송은 맹호대대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충격. 최전방 부대 방화 사건, 군납비리 은폐 위한 조직적 시도였나? 스타 장군의 아들. 부대 내 가혹행위의 피해자. 진실은? 군 내부 비밀 조직 흑송회의 실체. 대한민국 국방을 뒤흔든다. 여론의 폭풍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고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궁지에 몰린 국방부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발본색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맹호대대에 급파했다. 이 순간 한태석 준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인맥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뺐다. 거대한 카르텔의 비호 아래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구치소 독방. 강민혁 소령은 신문을 보고 온몸을 떨었다. 일면을 장식한 것은 바로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한태석 준장의 얼굴이었다. 흑송의 핵심 인물, 한태석 준장 소환 조사. 버려졌다. 자신은 거대한 카르텔의 꼬리로 잘려나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살고 싶었다. 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다. 한태석 장군님의 지시였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라고 시켰습니다. 흑송의 모임에서 군수품을 상납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의 자백은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다. 수사의 칼날은 이제 흑송의 전체를 정조준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재판의 날이 밝았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혁과 한태석의 모습은 과거의 위세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증인석에는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섰다. 발목 부상에도 강제 행군을 해야 했던 이민준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고통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윤서연 소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군복을 입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부대 내 부조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을 느꼈는지를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행간에는 군을 바로 세우려는 지휘관의 무거운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혁. 대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헌신적인 부하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매우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한태석. 상급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고 사조직을 이용해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혁에게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을, 피고인 한태석에게 징역 10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군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고 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오만한 권력이 정의의 심판 아래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를 찾았다. 전투복을 벗은 윤서연 소장은 더 이상 강철의 여호가 아닌 그저 다정한 한 명의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걸었다. 한참을 걷던 진우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으신 건 아닌지요. 적들도 많이 생겼을 테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윤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우야, 군인에게 진짜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야. 나는 그걸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다. 내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 몇 가닥뿐. 나는 더 소중한 것, 바로 우리 군의 건강한 미래와 내 아들의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후회는 없다.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가슴을 채웠다. 그날의 상처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맹호대대 게이트는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유산을 남겼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군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흑송회와 같은 군내 사조직은 강제 해체되었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국방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오랜 관행과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한 세미나. 군 내부 인권 문제와 법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는 젊은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 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 인권 변호사가 된 박진우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낯익은 얼굴. 10년 전 발목 부상을 입고 고통받던 이민준 일병이었다. 그는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을 돕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말없이 뜨겁게 포옹했다.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된 윤서연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젊은 장교들 앞에서 자신의 군 생활을 회고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한때 자신의 부하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았던 한 지휘관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신뢰를 잃은 리더의 권력은 모래성과 같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가장 강한 적은 철책선 너머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오만과 불의일지도 모릅니다.
리더의 칼은 적을 향할 때 가장 명예롭지만 자신의 부하를 향하는 순간 가장 치욕스러운 흉기가 됩니다. 부하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군대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래의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따뜻하지만 강렬하게 훑었다. 연설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 강철의 여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진정한 리더십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는 그렇게 피와 눈물로 증명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승리의 기록이었다.